목서나 노파 같은 목서나 세상의 모든 목서는 이때껏 선창안을 차지한 시체 같은 폐선일 뿐 너희들은 세월의 기억 속에서만 남게 된다. 바람, 파도, 너희들 몸파먹는 바닷벌레들에게 시달리면서 시근거리며 땀 흘리고 일했던 늙은 육신. 바야흐로 거품 같고 모래성 같은 한 세상이 장을 덮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목서나 그래 잘 가거라. 육신은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고 꿈과 영혼은 별이 되거라. 아름다운 인생, 황혼의 으뜸은 귀향이라던가. 한승원은 끝내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다. 한국 해양문학의 기수, 소설가 한승원. 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서 소설 목선으로 데뷔한 이래 불의 딸, 포구 등을 비롯 최근 발표한 자전적 소설 해산 가는 길에 이르기까지 30년 그의 문학 인생은 고향 장흥을 맴돌아왔다. 문학이 결국 생명력을 노래하는 예술이라면 한승원은 그 생명력을 고향 바다에서 찾은 셈이다. 고향 이야기를 소설화하는 것을 일종의 빚갚기라 말하는 소설가 한승원. 그가 고향과 어머니의 거대한 동굴을 빠져나온 다음 그 비어있는 자리를 메꾸는 것이 바로 글쓰기인 것이다. 고향 바다가 그를 키웠고 그는 다시 고향 바다를 자라나게 했다. 바다가 그를 들쑤시고 들볶았고 한승원은 고향 바다의 극성으로 인해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됐다. 그 바다에는 천만 년의 신화가 살고 있다. 흩어지면 안개, 바람, 물결 소리가 되고 한데 모이면 유령 같은 거대한 괴물이 되어 술렁거리는 고향 바다. 한승원의 고향 회진항은 그런 바다가 시작되는 남쪽 끄트머리 포구다. 한때 여수나 부산까지 연락선이 오갈 정도로 컸던 회진항. 흥청거렸던 포구 한켠 선창에 당시만 해도 고향 덕도를 오가는 나루터가 제법 크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여기 둑이 막혀 있지를 않고 여기가 큰 바다였는데 여기서 나룻배를 타고 노젓는 나룻배를 타고 저 건너로 건너다니고 그랬죠. 저 인구가 한 3,000명 되는데 그 나룻배가 장날 같은 때는 굉장히 그 붐비고 그랬어요. 장날 같은 때는. 그리고 내가 문학 청년 시절에 방화하고 그럴 때 이쪽에 사는 이상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많은 그 영혼의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살았고 밤이면 저 제를 넘어서 다니고 그랬었죠. 한밤중에.
지금은 회진항과 고향 덕도를 잇는 연륙도로를 지나 섬 모퉁이를 빙 돌아서면 보이는 새터말. 그는 새터말의 맨 꼭대기 바다가 보이는 함석집에서 20해 넘도록 문학비영을 앓고 살았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노는 동안에 가장 그 방황과 그 아픔이 서려있던 그 방문 앞에 가서 한번 앉아보고 싶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 그 문학 청년 시절에 절망하고 방황했던 그 무렵에 하는 것마다 잘 되지는 않고 저 웅덩이 그 위쪽에다가 닭도 한 70마리까지 키워봤고 그리고 저 당근도 심어봤는데 당근 재배도 실패했고 김양식을 했는데 김양식도 잘 안 되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실패하는 그 절망의 징검다리를 건너가기였는데 무엇인들 추억이 숨쉬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헤엄 못 치는 그가 빠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깊은 나락으로 잠겨들 것 같았던 마당의 방죽도. 밤이면 실로폰 소리로 잠 못 드는 한승원을 불러내던 뒤안의 옹달샘도 늘 그 자리다. 내가 이 서울에서 살 때 내가 한 10년 전에 많이 아팠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고향에 내려가서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꼭 그 내 몸의 모든 병들이 전부 다 나아버릴 것만 같은 그런 원초적인 샘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군대에 가고 없을 때 여기다가 노랗게 집 놔두고 하얀 사발에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놓고 저보고 무사히 건강하게 마치라고.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약하고 예민했던 아들의 모습에 늘 가슴 졸였던 어머니. 그 은덕에 기대어 한승원은 꿈 많은 어린 시절을 바다와 함께했다. 고개를 돌리면 바다 물결이 넘실대던 섬마을의 초등학교. 짜디짠 바다 냄새를 덕지덕지 묻히고 다녔던 모교 교실은 그 시절보다 토실토실한 상상력과 꿈으로 가득 차 나는 있다. 이렇게 느끼지를 못했는데 이 학생들이 훨씬 나보다 감수성이 뛰어난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해보지를 않았고 그냥 혼자서 멍하게 바다만 내다보고 그랬을 뿐인데 이렇게 마치 그 아침에 수업을 할 때면 이 바다 속에 있는 수천 수만 마리의 고깃대들이 바다 위로 올라와서 막 퍼덕거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찬란하고 반짝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바다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 어떤 영혼 같은 게 뚱뚱거리는 것 같아서 금빛 넘실대던 바다를 보기 위해 고집스럽게 창가에만 앉고 싶어 했던 소설가 한승원. 참 선생님마저 손을 들고만 그의 창밖 내다보기는 어쩌면 운명 같은 일이었을까. 말없이 손짓만 해대던 교실 밖, 그 바다 앞에 다시 서는 설레임. 바다는 항상 한승원을 부풀게 한다. 50년 전 그때처럼 그를 끌어낼 듯 눈부신 고향바다. 감당해내기 힘들도록 드센 그 힘이 시가 되고 소설이 해야 된다. 집 지어라 뭐 꽁아 물 길어라 그러면서 해야 돼. 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누가 봐 언니
해가 바뀌면서 그해 고향 바다는 한층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청정해역으로 지정받은 장흥만 일대. 고향 마을 앞 기름진 겨울바다엔 요즘 기임농사가 한창이다. 오염되지 않은 갯벌과 바다에서 자라는 장흥의 기임은 새파란 파래가 군데군데 끼어 있어 맛좋기로 유명하다. 특히 약품 사용 없이 재래식으로 키워내는 고향 마을의 기임 양식법은 그 명성을 고스란히 잇는 비결이 되고 있다. 풍성함을 놓고 본다면 겨울바다만한 게 또 있을까? 제일 크다. 언제라도 배를 밀고 나가 통발을 걷어올리면 굼실거리는 낙지, 쭈꾸미, 아이고. 곰배장어가 한겨울 바다 나들이의 쏠쏠한 맛을 느끼게 한다. 뭐 하나 보였어 보여. 쭈꾸미? 이거 재수없는 놈. 쭈꾸미인가? 야, 이거 먼지 자욱한 책장을 넘기듯 오래돼버린 고향 얘기. 그냥 막 썰으면 돼. 원고지에 옮기면 그대로 소설이 되는 그 얘기 속엔 늘 고향 바다와 친구들이 머물고 있다. 자네 회 써는 솜씨가 세월이 흘러간들 소금기 절인 추억이야 희미해질까. 고향 바다 그 품에 안길 때마다 한승원은 금세 꿈이 넘치던 그 시절이다. 한번 다시 돌았으면 지금 생각 같으면 더 재밌게 어찌게 그래, 벌받고 살았을까. 밀겠다. 나는 내가 만약에 소설가가 안 되고 여기서 살았으면 나도 대단한 부자가 됐을 거이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근데 왜야? 명예가 없지. 그래도 그래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래 나는 여기 와서 이름만 만약 써서가 살았으면 아닌가. 이 요즘은 저 기임 사업이 기업이 안 됐는가. 그런데 기름진 내가 고향 바다 대단한 부자가 그 됐으리라고. 깊숙한 해산 기슭에서 한 움큼씩 건져 올려진 한승원의 문학 세계. 그의 소설에서 멋진 무대가 된 장흥 바다에 고향 사람들은 손수 문학 현장비를 세웠다. 한승원 문학의 원형질이 물러울처럼 출렁이는 바닷가의 문학 현장비. 그것은 고향 사람들의 애정과 정성이 담겨져 있다. 근데 이게 제 문학 현장비인데 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런 비석을 세운다는 게 좀 쑥스럽고 어색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 선창에서 배 타고 다니면서 김양식하고 그랬던 내 삶의 현장입니다. 고향 마을에 심심치 않게 찾아드는 문학기행단을 지켜보며 단지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세워진 한승원 문학 현장비. 현장비 앞에 서면 그의 소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덕도와 새터말, 널바우, 그리고 낙지 같은 여자가 살았던 도리성. 소설 속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삶의 현장이다. 연중 우리 풍어를 위하고 우리 생계를 위해서 영암님께서는 새해가 되면 한승원의 고향 새터말은 한바탕 축제가 벌어진다. 어장이 풍어가 돼서 잘 살 수 있는 불악이 될 것을 여왕님께 빕니다. 삼상행. 새터말의 갯제는 보통의 용왕제와는 달리 물 아래 긴 서방이란 절대적 힘을 모신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바다를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그 큰 고기처럼 거대한 어떤 위력을 가진 어떤 것이 이 해산물을 전부 다 지배한다고 생각해서 그 해산물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커다란 힘한테 비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나리 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현관 징계. 심술이 나면 긴 미역 조개들을 몰고 가버린다는 물 아래 긴 서방. 긴 서방을 달래기 위해 갯제로 새해를 시작한다. 새터말의 새해 맞이는 진새로 절정을 이룬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걸판지게 놀아대는 진새식. 그해 15이 된 아이를 둔 집마당에
신명난 풍물놀이와 함께 성대한 성인식이 진행된다. 성인 장수요. 받아 두 손으로 받아. 야, 일반은 박수고 서 고향 마을에서만 행해지는 15세 성인식. 서너 해나 빨리 치러지는 새터말의 성인식은 욕심 많은 고향 사람들이 지켜낸 특이한 풍습이다. 누가 낚시로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열리를 제치고 낚싯대를 들고 몰려간다는 새터말 사람들. 한승원 문학에 넘치는 생명력은 이곳에서 옮겨진 것이다. 그래서 내일 모레면 60이가 처음에 연극을 고향 새터말에서 한승원을 이야기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은 연극 이야기다. 문학병에 시달리던 청년 시절 그가 긴 마을사의 한 페이지로 써놓았던 40년 전 연극 무대. 두 번째 한 것이 홍도야 오지 말아서 아니, 마음은 애기들인데 그런 걸 보면 지금 말하자면 지금 저 성구 아버지 동지지 그분들이 어떻게 마을에 그 통기물라야 된다고 못하게 막 맞아 그랬네. 한다네. 통기물란 시킨다. 지금은 뭔 행사한다고 하면 그때같이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 못할 것이야. 그때 현재 우리가 시장을 일 처음 하니까 그때 이제 각본들도 그때밖에 없어. 그 전에는 아, 각본들도 이제 없고 그때 뭐 문학에 소질 있는 사람도 없고 선창에서 제일 20살 되던 해 한승원이 대본과 연출, 주연까지 맡으며 친구들과 이뤄냈던 연극은 마을 회관을 꽉 채우는 대만원이었다. TV도 라디오도 없던 그 시절 이들의 연극은 마을 사람들에게 유일한 오락이자 구경거리였던 셈이다. 욕심 많고 꿈이 넘치던 새터말 사람들은 장흥읍까지 걸어나갔다. 한승원에게도 보다 넓은 세상으로 통했던 읍내까지 머나먼 길. 이게 한제고개입니다. 이쪽 산을 한제산이라고 그러고 이쪽 산을 큰제산이라고 하는데 이 제가 또 섬 마을에서 이 고개를 넘어서 이 한제고개를 넘어서 큰 세계로 해진항 쪽으로 넘어다니곤 했던 겁니다.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머리에다가 올망졸망 짊어지고 다들 다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꼬막 같은 발이 안쓰러워 혀를 끌끌 차던 어머니를 등 뒤로 하고 읍내 자취방까지 가곤 했던 90리 인생길. 넘어갔던 겁니다. 섬마을 소녀는 그 길 위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났다. 제가 걸어다니는 길은 나중에 봐보니까 제가 살아온 길이고 그리고 제가 소설을 한자 썼던 발걸음을 걸어가듯이 썼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도 닦는 사람들은 도 닦음의 길이고 어떤 운명의 길이고 그러합니다. 이쪽으로 지금 길이 이쪽으로 넘어서 요리 아마 여기로? 이쪽으로 굴이 떨어지거든요. 꼬막 같은 발이 늙어 쭈그러지듯 떨어진다고? 한승원의 고향길도 세월 따라 변해왔다. (70년대엔) 열오른 간척 사업으로 뱃길이 방파제로 변하더니 올해부턴 오솔길과 고삿들이 물속에 잠기게 된다. 탐진강 상류에 들어서는 유치댐 때문이다. 유치 면적의 3분의 2가 수몰되고 주민의 절반 이상이 고향을 수장해야 하는 탐진강 유치댐. 어디론가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예. 이제 이 나이에 이제 어디 가서 뭐 터전을 잡냐 이거 마치 돈 받아갖고 이리저리 하고 보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 이제. 저 나무 살리면 이 집도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좋겠어요. 우리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게 나야 이제 70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유치 마을 사람들. 함께 정을 나누던 이웃들과도 이별해야 하는 아픔이 물에 잠길 고향 땅만큼이나 아쉽기만 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 주민들도 기왕이면은 지금 쭉 이렇게 같이 살아서 내려왔는데 한 군데로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되고 또 여러 가지 농토랄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로 이렇게 앞으로 이주 대책이 된다면은 우리 주민들 설득을 해서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마을을 이룰 수 있는 게 좋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망향의 눈물이 고여 있을 먼 훗날에는 사람들은 고향 마을에 다시 올 수 없을 것이다. 학창 시절 하룻길을 꼬박 걸어야 자취방이 있던 원도리에 올 수 있었다. 이맘때면 마을 어귀부터 자자했던 미나리 향은 지금도 그대로다. 옛날에 저희 원돌이 저 미나리가 임금님 수락상에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아주머니. 예. 요것은 지금 저 비닐하우스 속에서 나온 거죠? 아니요. 지금 아니요? 너지 것이에요. 오늘 바로 씌웠어요. 이후에? 오늘 비닐이. 오늘 비닐이 씌운 오늘 거. 씌웠어요. 근데 비닐을 안 쓰는 거. 맛 좋기로 유명한 미나리 때문일까. 원도리 마을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벽사역이 있던 곳이다. 회진에 있는 그 만호하고 여기 부사하고 여기 역장, 그러니까 철방 역장하고 그 세 힘의 구도 속에서 그 당시에 이 장흥 군민들이 얼마만큼 수탈을 많이 당했었는가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고. 강진과 해남 등 인근 9개 역사를 거느린 원도리 벽사역. 요즘으로 치면 정보기관 같은 권세 높은 벽사역이 지금 교도소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회진의 만호, 읍성의 부사와 함께 이곳 벽사역장까지 섬겨야 했던 당시의 장흥민들. 오죽하면 만호원님 밥상에는 감태반찬이 12가지요. 벽사원님 밥상에는 콩잎반찬이 12가지라 노래했을까. 장흥에 동학이 성했던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억눌린 장흥민들에게 동학혁명은 분노의 기폭제가 됐고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세력을 이루었다. 이쪽에 이게 탑이 뒤쪽에는 동학 농민 혁명 기념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송기숙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신 글이 있고,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횃불이 타올랐던 장흥 땅. 우금치 패전 이후 퇴각한 동학군 3만여 명이 일본군의 신예 기관총 앞에 장흥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이곳 석대뜰에 세워진 동학탑은 최남단의 위령비인 셈이다. 이 장흥 이 석대뜰 전투가 동학 농민군들의 그 최후의 항전지라고 말을 하죠. 말하자면 최후의 횃불이 타다가 꺼진 자리인데, 이 석대뜰 전투에서 패퇴해가지고 자월제를 넘어서 일부는 도망을 가고 또 일부는 저쪽에 웅치 너머로 도망을 가고 그랬죠. 수천 수만의 동학군이 피 흘리며 죽어갔던 동학 최후의 격전지 석대뜰. 그러나 인명 희생의 아픔은 동학군 쪽만은 아니다. 동학군에 맞서 최후까지 읍성을 사수했던 관군들도 마찬가지였다. 동학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성을 끝까지 사수하다가 말하자면 순절한 모든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여기다 이렇게 비석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미 100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당시의 앙금이 가시지 않았음일까. 관군들의 위령을 기리는 영회로 비문에 칠해진 보기 흉한 자국은 뼈아픈 역사의 흔적을 되새기고 있다. 동학혁명의 회오리가 지나간 장흥은
쉽사리 일어설 줄 몰랐다. 25년이 지난 1919년 3.1 만세운동 때도 전국의 군 단위에선 유일하게 만세 한 번 부르지 못했던 장흥 땅. 기세 좋은 천관산이 명산의 진면목을 과시하지 못했던 지난날처럼 그 후로도 장흥은 주목받는 땅은 아니었다. 남쪽엔 기암괴석의 남성다운 모습이, 북쪽엔 아름다운 능선의 여성스러운 모습이 함께 숨쉬는 명산 천관산. 나라한 5대 명산으로 손꼽혔던 천관산은 이제 점차 그 진면목을 인정받고 있다. 고향 덕도의 선창에 서면 남해바다를 막아놓은 듯 버티고 서 있던 천관산이었다. 묵묵히 들어앉아 고향 장흥의 역사를 지켜본 그 산 위에 올라 긴 고향의 여정을 돌이켜본다. 유소보다 더 깊고 절절하게 걸어온 해산 가는 길. 바닷속 해산을 향한 그의 여행은 마음속 비밀 수첩에 새겨둔 삶의 원초적 기억들을 고스란히 재생하고 있다. 그의 문학 세계를 들쑤시고 누벼대던 고향 장흥의 바다, 사람, 그리고 풀 한 포기까지.